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학문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는 군인, 누구는 정치가, 누구는 예술가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하게 되면 그 인문학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예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이 대단히 소중하고요. 내가 대학 생활 때 음악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내 친구 한 사람이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나 죽을 때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을 쭉 들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 친구는 저거 음악에서 모든 생애를 다 바치니까 그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곡이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다 참 놀라죠. 그걸 들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예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종교와 인문학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이 사람은 인문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목사님, 종교를 가진 사람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한 사람 속에 그 다 섞여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하죠. 다양하죠. 사람들은 누구 대하게 되면 왜 나하고 다른가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하고 다른가 그럽니다.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독일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기관에서 나보고 그날 11명이 외국에서 왔는데 독일에서 온 학생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지나고 가고 그랬습니다. 걔는 독일애입니다. 서양 여자인데 한 10개월쯤 되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전부 한국 사람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10달쯤 지난 다음에 로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가 우리 집에 부부가 들렀습니다. 들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서 가게 돼서 가는데 그 독일애가 나보고 그래요. 무슨 코가 저렇게 큰 거 그래요. 그 애가 자기 코 크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10달 동안 한국 사람만 보다가 미국 사람 보니까 코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코가 저렇게 큰 거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양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좋고요. 또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만이 좀 고집스럽게 왜 나하고 다른가 그런데 전부 달라야 재미가 있습니다. 같게 되면요. 벌떼미도 없고 산에 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꽃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사람, 이제 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가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철학과 교수는 우리 신과대학의 교수인데 민관이 접어서는 철학과 교수고 우리는 신과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그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신과대학생도
철학과 강의를 듣고 철학과 학생도 신과대학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 나가면 좀 얘기하기가 미안하니까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나 자신 속에 인문학자로서의 나도 있고 또 신앙을 가진 종교인으로서의 나도 내 속에 둘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로서 사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인문학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인문학으로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 철학과 함께 있는 인문학자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종교를 생각하는 것은 같은 사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좀 우리 가족이니까 어떻게 들으면 내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들으면 집안끼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지 하는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7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두 학생이 이제 내 연구실에 왔습니다. 철학과 학생 하나 있고 신과대학 다니는 학생, 신학과 학생, 신과 한 학생이 있고 둘이가 왔는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날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이 철학과 학생이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 영원한 의미의 목적은 없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글쎄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선생님이 어디에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말이죠. 내가 우리 지금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살 때 이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오면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옵니다. 한 번은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뛰어가다가 아주 헐떡헐떡 뛰어가다가 나한테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서는 또 뛰어갑니다. 나 혼자 생각해 내가 만약에 저 학생 보고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뛰냐 그러면 강의 시간이 늦어서 안 되겠기 때문에 뜁니다. 얘기합니다. 강의 시간에 안 늦으면 어떡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따가지고 졸업해야죠. 그럼 졸업한 다음엔 뭐 하느냐고 직장 생활도 좀 하고요. 결혼해서 가정도 가지고요. 사회생활 좀 해야죠. 그거 다 한다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뭐 한 60대면 늙으니까요. 집에 가서 쉬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떡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으면 뭐 가족 생활 하다가 늙게 되겠죠. 늙은 다음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야 죽지요 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뛰는 학생 보고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 중간 대답은 다 빼고 마지막 대답만 해라. 그 뭐라고 그럴 겁니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 죽으려고 뜁니다. 그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에서 쓴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이제 그걸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려고 뜁니다 하면 아무 목적도 없지 않냐 말이죠. 살아봤자 의미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신과대 학생 보고서 너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목적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맹구하니 선생님
나 교회 갈까 하다가도 저런 친구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목적이 내게 있으면 있고 인간에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왜 나갑니까? 그런 게요. 나 혼자 생각에 내 문제는 내 문제대로 옳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옳은데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해답을 해주나 그러고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70년쯤 전이니까 그 제자 한 사람은 신과대학 제자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를 되는 것까지는 보고선 그 다음에는 못 봤고요. 또 옛 철학과 학생은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90은 됐을 테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두 학생이 했던 대답을 오늘 여러분한테 해야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같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나 보면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님은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건 미안합니다만 그건 불교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런 석가님이 어디 있나요? 태어날 때 나 꼭 같죠. 목적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태어나서 하는 동안에 동물은 목적을 모르고 삽니다. 동물은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만 야 너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냐 그러면 동물은 그게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질 때부터 목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단계쯤 가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목적은 있는데 그 첫째 목적은 뭐니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좀 일찍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렸을 땐 세뱃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 인생을 시작하는데 내가 처음 가졌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은 조금 다르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제자들도 대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내 친구들과 나하고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내 인생인데 백리길이다 그러면 나는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간 편이다. 여 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친구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중간 여기서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무슨 사장이라든지 장관이 됐으면 또 늦게 시작하는데 저는 저 끝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내게 좀 인상 남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교회 학교인데 4학년밖에 없습니다. 그 4학년이 끝나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주변에 여러 학교 다니다가 5, 6학년을 마쳐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겠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어느 학교에 갈까 하고 이제 왔다 갔다 여러 학교 알아보다가 우리 고향에서 평양으로 조금 가까운 칠골이라고 있습니다. 할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또 교회 학교를 찾았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4학년밖에 못 왔는데 여기에 2년 동안 왔으면 좋겠는데 편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을 마치고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편입하려고 갔는데
그 정월 달이니까 날씨가 차니까요. 이제 화덕도 피우고 뭐 그랬어요. 그 아버지에 따라서 처음 이제 그 학교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한 선생님이 얘가 아들이냐고 아버지 보고 그래 그랬다 하니까 윤태영 선생님이라고 5, 6학년을 한 반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이 될 때니까 윤태영 선생님 보고서 이 학생 좀 보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윤 선생님이 나한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 물어보다가 일본 말을 배웠냐 그래요. 그게 못 배웠다고 한마디도 못하느냐 한 번도 못했다고 말이죠. 그럼 안 되겠다고 우리 학교는 3, 4학년부터는 다 일본 교과서 쓴다고. 그런데 일본 말을 전혀 못하면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만 안 되겠다고 그래요.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4년 동안 일본 말을 한마디도 배운 일이 없거든요. 우리 글만 배우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군가 하니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교회 학교니까 목사님이 교장이십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계시다가 그 얘기를 쭉 다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고 윤태영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못병을 어떻게 알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애가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받아줘.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날 뻔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날 구원해 준 겁니다. 애가 똑똑해 보이니까 받아주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을 이제 마치고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도 짐작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내게 대해서 좀 마음으로 많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4km쯤 이렇게 먼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님이 독립분한테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시고서 학교까지 와서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올라 너하고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러 가게 됐는데 우리 자전거 타고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사님한테 이제 가게 됐습니다. 내가 느끼긴 뭐인 거 아니 아버님이 담임 선생님은 예일 중학교 보내라고 그러고 건강은 갈 만한 건강에 못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하면 중학교를 입학하도록 하고 안 되겠다 하면 그만두려고 날 데리고 가시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전거 앞에 타고 난 뒤에 타고서 짐 들이잖아요. 타고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님들이 하니까 좀 나이 많은 의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얘가 큰아들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날 쓱 보시고 모르겠어 만져보더니 잘 왔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잠깐 그래서 인사를 하더니 건강이 어떤가 내가 한 번 볼까? 그러더니 옆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침상에다가 쭉 눕게 하시고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맥박도 보고 심장도 보니까 다 살펴보세요. 다 살펴봤더니 내 아들 그가 누운 데를 두어두고 아버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 가면서 문을 꼭 닫았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 들었을 텐데 문을 요만큼 비워놓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가서 걱정하시던 대로 얘는 중학교 갈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집에서 책망도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나게만 해두라고 말이죠. 그 부담스러운 걸 못 느낀다고. 공연히 중학교 간다고 부담 주면 부담될 테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 몸도 뭐 이렇게 만져보고 다 그러더니 좋다고 말이죠. 일어나라고 그래 왔습니다.
그 나는 이제 의사님이 아버지 하는 얘기를 다 들을 때 벌써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난 중학교 갈 건강이 안 되는가 보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된 동기는 뭐고 하니 내가 지금 기억해도 몇 차례 기억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갑자기 좀 똠박질 하다가 숨이 차게 되면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시골에서 일하시다가 내가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장손인데요. 장손이가 쓰러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날 품 안에 안고서 깨나게 이렇게 기다립니다. 한참 있다가 내가 눈을 쓱 뜨고 보면 어머님이 날 안고서는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보고 나면 어머님이 꼭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많이 아프냐 그래요. 제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걱정인 거 아니 얼마나 아프면 의식을 잃어버렸겠는가 하는 거죠. 많이 아프냐 그래요. 그 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시작해서 뭐인 거 아니 아프지 않아. 나 아플 건 없다고 말이죠. 그저 눈 감고 있다가 뜬 것뿐이지 아프진 않다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그날 하루는 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날쯤 되게 되면 또 회복되고. 그걸 한 두세 번을 내가 경험을 한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내게 있는 동안에는 중학교 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사전에 다 얘기 들었겠죠. 그 중학교 가려고 마음 부담 주지 말라고 말이죠. 그저 편하게 쉬게 하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항상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난 내가 20살까지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태어날까 남들은 다 어른 될 때까지 사는데 너무 일찍 죽으면 너도 어렵고 나도 마음 아프니까 20살까지만 좀 살아라고 그 어머니가 나보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오래는 못 살아도 중학교는 못 가도 20살까지는 살아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뒤에서 아버지한테 허리를 붙들고 매달려오면서 나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학교 가는 희망도 없고 우리 동네에 저 산 밑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내가 일찍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오랫동안 슬퍼하시다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중학교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게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가고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님이나 또 부모님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한 달 반쯤은 이제 졸업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 철없는 생각이 소망입니다. 그 내 인생에서 제일 처음 목적입니다. 내 기도가 뭔가 하니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어른이 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되게 되면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시골 학교가 생기고 중학교 간 학생은 그때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6학년을 이제 한반에서 가르쳤는데 한 학생만이라도
중학교를 좀 보내야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으니까 민구안이 자꾸 밀어서 입학원서를 내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건강 때문에 떨어질 걸 다 믿고 있었는데 발표하는 날 쓱 가봤더니 민구안이 내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민구안이 이런 중학생이 됐으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좀 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동안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지금 서울에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세운 제일 기독교 학교입니다. 민족 정신이 강하고요.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그런데 1학년이 입학이 되는데요. 1년이 다 끝나고 2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됩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내가 옆에 있는 여기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숭실 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형제 학교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숭실 젊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저녁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여기 1학년이고 그건 젊은 학교지만은 그 젊은 학교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 부흥회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평양의 할머님 댁에 좀 머물면서 저녁 때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강연회가 갔습니다. 갔는데 장로교를 대표하는 윤인구 목사님하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 두 분이 교대해서 6번 이제 3번씩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3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철도 없고 무슨 신앙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설교를 듣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끝내고 나면서 내가 느끼게 민구안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의사도 믿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아주 철없는 생각이지만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가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내가 건강을 가지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따라오고 그 다음엔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독서를 많이 했는데 그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지금도 학생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그건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주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은 숭실학교의 교장 선생이 미국 선교사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그때까지 안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이 학교를 그냥 두어두고 신사참배를 지고하지 않게 되면 학교 폐교시키고 일본 학교로 흡수한다고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학생들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계속 학교 다니는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니까 학교를 떠나는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200명
한 반에 50명이 100명씩이니까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일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교장이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일본 학교를 보내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서 수실전문학교의 정두영 교수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장이 되고 우리 선교사 교장님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신앙이 뭔지 모르면 괜찮은데 신앙을 깨닫고 있는데 신사참배는 일본을 위한 거니까 안 되고 신앙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윤동주가 있는데 시인인데 그 윤동주하고도 그랬습니다. 넌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내 신앙을 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가면 신사참배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만주로 가겠다고. 나는 만주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학교를 그만 자퇴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일인지 아는 생각은 모르지만 하여튼 자퇴를 하고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학교에는 못 가더라도 평양시립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학교 대신 다녀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독서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몇 달 동안 그 도서관에 다니면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가면 일본 책들이 있는데 일본 책은 한국 책하고 다른 점이 좀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철학책을 그때 읽었습니다. 그때 한국 책에 넣고 일본말로 된 철학책을 몇 권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또 일본 구세군에서 나온 책들도 많이 읽고 하니까 그 독서를 하는 동안에 두 가지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듣지 못하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책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는 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학 공부에 내가 성공하게 되면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윤동주는 그때부터 시인이었고 또 황순원 씨는 그때부터 소설가가 되는 걸로 약속하고 있었고 홍창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도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소아과 의사가 돼서 소아과 의사로서 봉사한다고 그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생각을 가졌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많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 일찍 죽는 어린애들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 성공했죠. 뭐 윤동주 씨는 잘 아시고요. 황순원 씨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로서 일 많이 하셨고요. 그 홍차희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정말 소아과 의사의 원로입니다. 우리 소아과 의사님들은 다 고맙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떠나고 있지만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꿈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게 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가진 내 희망입니다. 이게 내 생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일본에 가서 대학 공부를 했는데 철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가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신문 배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이제 신문 배달이 되게 되면요, 이따만큼 나 일본에 가서 처음에 신문 배달하면서 학교 공부했는데 저 나하고 같은 친구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5년 가까이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유명한 그 도립식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전전시회 같은 거 하는 그 미술관 지하실에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웨이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미술관에서 그림을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걸 그때 좀 깨닫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대학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한 것이 똑같이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학교에 다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대문에 가면서 형무소에 계시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고향에 와서 쉬시게 됐습니다. 그 고향이 바로 우리 시골 마을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와서 건강을 위해서 쉬시다가 어떤 10월 초의 주말에 토요일에 가까운 곳이니까 이제 우리 고향 시골에 오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거기서 마을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강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삼촌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시골 마을에 대해서 지도 유지들한테 강연하는 것도 듣고요. 또 설교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것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나도 작은 도산이 돼서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자라가지고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일제 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요. 희망이 없어졌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제일 좀 내 희망은 다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 모든 희망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말이죠. 일본 사람들 밑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끼는 것 공문관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어서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일본 사람이 먼저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 옆에서 머슴 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공부하고 노력했다고 해도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 희망은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25인데요. 해방이 됐는데요. 저는 다른 여러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은 해방되는 해에 그해 8월 14일, 15일에 걸린 밤에 두 차례 꿈을 꾸면서 내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4일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저 바닷가에 나가면 누가 널 기다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 꿈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지난번 바닷가까지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바닷물이 있고 높은 창고 2개가 나무를 만든 창고만 있는데 거기 안내를 받아 갔더니 거기에 중학생 때부터 내가 대학을 끝날 때까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날 사랑해 주셨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오리 선교사인데요. 그 마오리 선교사님이 꿈에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여기 계셨습니까?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그 나무를 지은 큰 창고인데요. 그 창고 문을 열고서 들여다가 보니까요. 그 창고 속에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거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죠. 문을 닫고서 다음번 창고에 또 마오리 선교사를 따라갔더니 똑같은 창고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또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일본서 대학 생활을 할 때에 함께 공부하던 일본 친구들도 그 가운데 죽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리 선교사님이 창고문을 닫고선 사라지시고요. 나도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민구안이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일본이 전쟁에 패할 것 같다 말이죠. 일본이 저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는 꿈을 꾸다가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드니까 이제 8월 15일 새벽이 된 거죠. 또 꿈을 꾸는데요. 아주 한없이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밭인데요. 밭 갈지 않은데 들이 있는데 내가 소의 연장을 매달고 그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넓은 들을 갈 수가 다 없고 날은 벌써 저물러 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나 말이죠. 그 너무 한숨에서 가면서도 걱정하고 있어. 해가 어디 있는가 하고 봤는데 쟁구반이 같이 큰 태양이 하나 있는데 그 태양이 서쪽 산으로 넘어가지 않고 꿈에는 동쪽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선할 정도로 산에 있는데 그 큰 태양 같은 그저 쟁구반 같은 그 태양이 점점 들어가서 해가 졌습니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내가 많이 고민하고 지났는데 하룻밤에 2번씩 이런 꿈을 꾼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소반을 먹다가 아버지한테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고 아니 너 그 꿈이 너무 이상하다 말이죠. 내가 내 나이가 됐을 때의 꿈을 꿨는데 그때 동쪽 산에서 야구공 같은 작은 태양이 그저 자꾸 떠올라오더니 땅 위에 가득 차더라 말이죠.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서 꿈에서 깼는데 일대시대에 일장기가 태양하재요. 일장기가 가득 차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 태양이 동쪽으로 졌다고 하니까 이건 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오늘 조반 먹고 평양까지 가서 무슨 소식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반을 먹고서 평양이 한 4km쯤 되는데 말이죠. 4km가 좀 더 넘게서 한 8km쯤 되는데 갔습니다. 가서 내 누이 동생이 거기 있었는데 집에 들렀다가 거리를 쭉 지나가 보니까 그저 조용해요. 다 조용하지. 맨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서 전차를 탔습니다. 이제 평양에서 떠난 전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그 전차가 시청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내리고 또 손님들이 또 타고 그런 교대 시간이 있죠. 그때 내가 들으니까 전차 저 맞은쪽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 국가가 들려옵니다. 기미가 요가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다 불렀으니까 그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말이죠.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일본 국가가 다 끝나더니 일본 전황이 이제 공포가 있다고 말이죠. 온 국민에게 대해서 이제 공포한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들었더니 문안관이 이제 우리 일본은 전쟁에 항복하고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나겠다고 하는 걸 방송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큰 변화가 오니까요. 내가 내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 이제 일본은 끝나는 거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던 해방이 없구나 말이죠. 해방은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집에까지 걸어왔는데 아버님이 벌써 어떻게 전해들으셨는지 너 소식 알았지? 예, 그래요. 아버님 첫째 말씀인 거 아니 이제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으니까 일본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민고 아니 이제는 내 세상이 왔구나 말이죠. 이제 내 나라에 사는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요.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한 일주일, 한 열흘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는 마을이 만경대가 있고요. 바로 그 뒷 마을입니다.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동네 어른들이 아침에 집에 들러서 나보고 하는 말씀인 거 아니 김성주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조반 대접을 하는데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또 이제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저 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김생도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두 분이 다 교회 장로입니다. 나도 이제 그 두 분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한 8명인가 9명이 조반을 같이 먹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 하니 김성주입니다. 근데 김성주는 초등학교 나보다 8년 선배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중국으로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나라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동네 어른 가운데 할머니 그 김성주에게 20년 동안 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고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애워 바치는 것 같이 아주 얘기합니다. 첫째는 7.18 숙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개인이 아니고 나라가 차지합니다. 개인의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주는 숙성하고 모든 농사 땅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농사를 지어서 나라에 바치고 다시 그것을 배급받아서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는 나라는 민국안이 생산공장, 경제기관이죠. 금융기관, 그건 나라가 하지 개인은 못한다고. 그걸 하나에서부터 6까지 첫째, 둘째, 셋째, 6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저 사람이 사상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대학을 나왔거나 그건 없는 것 뻔합니다. 저 사람이 철저한 공산당 행동파로구나 말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은 윗사람이 가지고 행동은 아랫사람들이 하니까 그 행동파로구나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민구안이 가까이 일할 사람은 아니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그 사람은 가고 나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더니 10월 달이 됐습니다. 10월 13일인가 10월 초삼인가 하여튼 13일쯤 되는 것 같이 갑니다. 그때 우리 평양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북한 사람들은 38선 입으니까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미국안이 이전 해방이 됐으니까 독립국가가 되겠는데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될까? 서재필 씨가 될 텐데 그 사람은 서울로 갈 사람이지 평양과 북한으로 갈 사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도 서울로 갈 사람이지 북한으로 갈 사람은 아닙니다.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이지 평양으로 올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 평양으로 머물든가 서울로 갈 사람인데 김일성 장군밖에 없단 말이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소련 군정에서 민구안이 김일성 장군이 귀국했기 때문에 환영회를 한다고 평양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다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안내를 받아서 그 스티코프 장군이 안내를 해가지고서 김일성 장군을 안내했는데 보니까 내가 만났던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았단 말이죠. 이상하단 말이죠. 적어도 김일성 장군은 50대 후반은 됐을 거고 6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그때 나는 이제 일본서 공부도 했고요. 공산주의에 대한 책들도 좀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 이제는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공산국가가 되는구나 말이죠. 사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6가지 조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2가지 정사람은 못 삽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종교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산국가에 없습니다. 그건 당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못합니다. 또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지성인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내 고향에 자그마한 중고등학교를 만들고요. 거기에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까지는 내가 맡아서 책임을 져줘야겠다. 그래서 20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의 이사장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것도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서울로 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서 평양에 살다가 고향에 와서 80 넘은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면서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요 좀 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얼마 동안 못 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하고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어디 멀리 가냐 그랬습니다. 예, 이번엔 좀 멀리 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에 인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붙들려서 잡혀갔습니다. 그걸 제가 같은 마을이니까 말이죠. 내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느끼니까 떠나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떠나는데 그때 내 심정을 민구안이 해방이 되니까 이젠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이니까 대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벌써 일본 사람은 없어졌지만은 공산당 정권이 다 차지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는 더 있을 수가 없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것밖에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와서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나이를 보나 뭐하는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린대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민구안이 나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첫째 목표입니다. 교육계에서 평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2번째는 민구안이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50을 알면 그 사람 50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100을 알게 되면 100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철학은 학자로서 남에게 드리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좀 더 넓게 배워야겠다. 그때 내가 느낀 거에 민구안이 너무 우리가 좁게 사는데 공산주의가 어떤지도 모르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나 자신도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할 정도로 좀 지식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중앙학교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나 자신이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약점입니다. 내 약점이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가정 환경도 가난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랬고 한 번 생각나는 건 도산 선생 한 번밖에는 내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들은 있지만은 그분만한 수준을 가지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못 만드니까 인격이 올라가야겠는데 이 인격은 어떻게 올릴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고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살아야겠다는 인격을 갖춰야겠는데 그건 제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중고등학교 교수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이제 교수신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보면 제일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다고 하는 걸 같이 사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내가 높아야 다른 사람도 알지 내 인격이 워낙 낮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한 1년 반 동안 한 길이 고향에서 옛날 한 길인데 초등학교 선생은 고만한 선생님들만큼만 대하지 못하니까 인격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선생이 됐을 때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만큼은 올라갔지만은 더 높이 올라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을 키워야겠는데 인천 선생을 7년 모시고 있는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꼭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목사님도 많이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의 높이는 야산입니다. 낮은 산입니다. 그 낮은 산만큼은 나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을 몇 번 배웠고 나니까 그분의 인격은 높은 봉우리입니다. 나도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말이죠. 올라갔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서 7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데요. 우선 이제 그분이 한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누구하니 동아일보입니다. 105년 전에 농토를 다 팔아가지고 동아일보를 만드는데 만들면 꼭 그분이 사장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더 유능한 친구인 송진우 선생 같은 분한테 부탁해서 나보다는 당신이 더 훌륭하니까 더 유능하니까 좋은 신문사 만들어달라고 보성 젊은학교를 만들어서 맡아가지고서 고려대학으로 키웠는데요. 그 건물하는 것 전부 당신이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총장은 안 하고요. 현상현 선생에게 좀 맡아서 좋은 대학으로 키워달라고. 중앙학교 또 맡아서 당신이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최두선 선생 같은 분과 의논해가지고 좋은 교장을 모시도록 하고요. 경성방직을 맡았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이 한 가지 일 했으면 하나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도와주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니까 그 5가지가 다 성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7년 모시고 있으면서 나도 저분만한 인격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만큼 올라가면 좋겠다. 근데 제일 처음 내가 먼저 배운 건 뭐하니 이기주의자는 사회에 필요 없을 뿐만 아니고 인격이 올라갈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되지 말자. 나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물 꼭 닫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결혼 수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신랑 신부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제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이혼을 했다든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이용할 줄만 알지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요. 그 장벽이 생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많이 봅니다. 다들 뭐라 그럽니까?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도 저 사람만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냐고 말이죠. 왜 나는 승진시켜주지 않냐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뭐이거 아니 자기가 이기주의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사회는 언제나 갈등과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직장 갈 자리도 없고 하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좀 더 조용한 세상, 안정된 세상,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쟁 없는 세상에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젊은 사람이 가진 생각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야 사회가 성장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나도 성장하고 나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좋겠다고 하면 나라도 성장 못합니다. 제일 거기에 실패한 민족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원시민족들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서 제가 홋카이도 출신의 아이누족이 있습니다. 원주민이죠. 거기 출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왜 이렇게 아이누족이 다 없어졌습니까? 했더니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희망도 안 가지고 경쟁도 없으니까 그저 술 마시고 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족속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전은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하와이, 남태화의 구암 섬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요. 거기도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이 사니까요. 술 마시고 말이죠. 성장을 못하게요. 민족 수가 줄고 다 지금 없어집니다.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젊은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음 기회에는 나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의의 경쟁입니다. 전 요새 우리 정치계를 가만 보면서 이따 막 그러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한테 선의의 경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단 말이죠. 운동선수들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했으면요. 교만 안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다른 나라가 더 올라갈 테니까 그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또 졌을 때는 어떨고 하니 우승한 팀에 대해서 박수해 줄 줄 압니다. 우리보다 잘했으니까 우승했다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의의 경쟁으로서 우리 인생을 높이고 나라가 성장해야겠는데 그거 모릅니다. 그럼 선의의 경쟁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주의자들이요. 이기주의자끼리 모여서 이기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정치도 병들게 하고 나라도 무너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자꾸 좀 탄압했습니다. 그때 사실 분들은 합니다만 그때 노동조합 운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도 억압하고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뭐 아는 사람입니까? 본래 공산주의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정권을 빼앗을 때까지는
파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파업해서 한번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절대로 파업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이 그렇게 하고요. 중국이 그렇고요. 어디든지 공산주의 국가까지 민국안이 정권을 공산당에서 잡을 때까지는 파업합니다. 일단 잡아놓고 나면 절대 파업이 없습니다.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니까 농조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제가 그 당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경제를 하지 않고 선의 경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선한테 배운 건 민국안이 살아보면요. 나보다 존경스러운 유능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존경스러운 유능한 사람을 내가 배워야 합니다. 따라가고요. 또 나에게 좀 원망이랬든지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 보게 되면 민국안이 인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불행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왜냐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병이 몇 가지인 거 아니? 첫째가 있는 거 아니? 이기주의자들이 이기 집단을 만드니까요. 정당을 만들어도 나라에 도움을 못 주고요. 노동조합에 가도 기업을 키우지 못하고요. 그건 안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면 인격은 갖춥니다. 전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을 보냈는데요. 이따만큼 총장님이 이제 나한테 교무처장을 좀 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옵니다. 그럼 제가 한 2, 3일 동안 좀 여유를 달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에 내 친구 교수님 가운데 쭉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나보다 교무처장을 더 잘할 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만나서 민국안이 내가 가는 것보다는 어느 교수님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좀 맡겨봐달라고 말이죠. 양보하고 됐습니다. 그건 난 또 다른 일을 도와드리면 되니까 말이죠. 그거이 나라를 키우는, 우리 사회를 키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민국안이 나보다 더 유능한 지도자를 내가 도와야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면 그 애국심이 인격이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7년인 동안에 그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두 번째는 지식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야 내가 사회에 일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민국안이 내 인격이 올라가서 존경받을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다. 그 세 가지를 제가 7년 동안에 키운 셈이라고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환도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와 같은 대학 교수가 되게 되면 사회활동도 커지고 철학 학문도 살아나게 되겠는데 중고등학교에 있으면 교육은 제일 행복합니다. 내 아들들 키우는 것 같아서 행복한데 내 활동 분야가 좁아지고 또 내 학문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한 학기 동안에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시간 강사를 써보고 교수 자격이 있겠다 하면 전임으로 오라 그럽니다. 시간 강사를 써보고서요 안 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애국도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대학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우리 대학의 전임 교수로 오라고 말이죠. 부탁이 왔습니다. 그 연수에 가게 된 것도 좀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중학교 때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가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요.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쭉 들어봐서도 중학교에 있을 때 김영석 선생님한테 듣던 강의가 더 좋았던 것 같단 말이죠. 좀 그런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학장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김영석 선생이라고 우리 중학교에 있었는데 정말 왜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말이죠. 좀 시간 강사를 모실 수 없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간 겁니다. 가서 한 학기 지나니까 우리 백낙선 총장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말이죠. 그래 갔더니 연세대학교로 오라고 와서 우리 철학과를 좀 잘 키워달라고 그래서 30여 년 있었습니다. 그건 뭐인고하니 나는 이제 취직할 곳이 없다든지요. 나를 오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지 말고 사람은 아는 것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게 되면요.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일하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일 많이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 연세대학교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요. 아주 즐거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떠날 때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오는데 너 이제 늙었다. 이젠 직장을 떠나게 됐다. 어떻게 해야지? 그게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 반대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민구안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일은 왜 하느냐 말이죠. 일은 왜 하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수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일을 왜 하느냐? 함께 일하는 것. 공동체의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직장에서 불행한 사람은 인생이 불행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민구안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인격이 어떻게 큰지 거기서 잘합니다. 그래서 직장은요 많은 것을 도와주지만은 직장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 내 직장에서 내가 성장을 못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난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한 가지를 좀 느꼈던데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60이 될 때까지는요.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의 목표가 하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우리는 다 일의 목적이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일다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요. 사람은 일과 더불어 사명감을 느낍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꼭 같습니다. 그건 민구안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느냐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내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니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할 거 뭐 있나 하지만 아닙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되지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또 불평이 없고 도움을 주었으면 그게 행복이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과 나쁜 일, 중한 일과 낮은 일에 뭐 다른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건 성공한 일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그걸 제가 60이 되면서 정년퇴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단축해야겠습니다만은 60쯤 되게 되면요 꼭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구아님, 어느 사회나요 60쯤 되게 되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여자들도 가정에서 어떤 거 아니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고 사회 가정으로 다시 남습니다. 60쯤 되면요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들, 딸들은 독립하고요. 나는 직장에 안 가게 되고요. 그때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사람은 20, 30년 더 행복하게 살고요. 다시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끝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니까요. 그 일본 사람들 교훈을 가만히 거기서 정리해 놓는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60이 넘어서 직장을 떠나게 되고 아들, 딸들은 독립하게 되면 사회인으로 다시 누구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떡하느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미국안이 학교를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더 학문다운 학문을 해야겠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가면 교수 정년이 없습니다. 70쯤 되게 되면요. 나보다도 유능한 후배가 나타나게 되면 떠나고요. 대학에서 아직 당신의 후배가 없으니까 좀 더 봐달라고 그러면 그냥 계속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폴 틸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신과대학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65세가 되니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7년 모셔갔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7년 와서 해달라고. 그 73세 하버드 대학에서 끝나게 되니까요. 시카고 대학에서 또 5년을 모셔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문고하니 73세 오는 78세까지 교수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하던 일 계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한가? 과거에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꼭 해라 말이죠. 뭐든지 좋으니까요. 내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어떤 뭐든지 취미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그게 달라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직장을 떠나서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고려대학의 한배우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고 말이죠. 아주 정치학계 좋은 교수입니다. 대학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곤이라고 하는 우리 애자 이름을 쓰는 학생이 담임반에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그 키가 작은 친구 말이지? 그랬더니 예,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제일 키가 적어서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키가 좀 작습니다. 제가 그 이건구라고요. 선생님 인사드리러 가겠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말이죠. 그들이 둘이 왔습니다. 둘이 왔는데 완 목적이 민구하니 그 이건군이 말이죠. 63세가 돼서 공직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직장을 떠나게 돼서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 서예 공부를 쭉 해가지고요. 그 서예 하게 되면요. 한문 뿌리가 있으니까요. 공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서예가가 되는데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그 서예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님이 나도 모시고 싶으니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그 내가 잘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자는 존칭을 안 씁니다.
대학 때 제자들은 다 전철 써도 고등학생 때는 반말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 될 때까지 기도 못 크고 뭐 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가보니까요. 역시 제일 행복해요. 왜요? 지금도 하늘이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요. 누구든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명하니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 뭐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성장하게 돼 있는데요. 배워야 합니다. 전 내 친구 가운데 김태길 교수님이라고 우리 철학계 원로가 그랬습니다. 그분 생각이 요새 자꾸 납니다.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있거든요. 그 내 제자가 그 김태길 선생님 가게 되면 자연히 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김태길 선생님 꼭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은 철이 늦게 들어서 아마 오래 살 거야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면요 저거 흉보는 얘기인지 칭찬하는 얘기인지 그건 뭐인고 하니 나는 일찍 철들었는데 김영석 교수는 철이 덜 들어서 오래 살 거라고 말이야. 놀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고 10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요. 오늘 일기를 쓰기 위해서 작년 오늘은 어떻게 했는가, 재작년 오늘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보고서 오늘 일기 쓰면요. 꼭 뭐 나타나는 거 아니, 아, 내가 작년에 참 그 실수했구나 말이죠.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일 할 때 보면, 그때 내가 했던 일이 지금보다 더 높아졌네 말이죠. 그러면, 아, 지금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말이죠. 그게 김태길 선생님 말이 맞아요. 90이 넘고 100세가 됐어도 지금도 철들어요. 조금씩 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우는데 독서는 꼭 해야 합니다.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요, 곧 압니다. 저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 나와서 얘기 쭉 하고 말이요. 장관들의 얘기 쭉 들어보면요. 권변고 하니, 아, 저분은 대학에 나오고 법과 공부했긴 했지만은 너무 독서를 안 했구나 말이죠. 독서를 했으면 세계 정세도 알 수 있는 거고 역사도 알 수 있는데 너무 독서를 안 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면 뚜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뭔고 하니 사람은 일을 잃으면 인생을 잃습니다. 끝까지 일해야 합니다. 나보고 이따만큼한테 강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그래서 농담 삼아 뭔고 하니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뭐 그런 얘기만 해야 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난 꼭 뭐라는 거 하니 장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일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일하는 동안 사람은 건강도 유지하고 자기 생은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건강은 왜 필요한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진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말씀을 끝내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이제 65세가 돼서 다시 시작해서 80이 될 때까지는 일했습니다. 그때는 일도 많이 하고요. 그랬습니다. 나보고 누가 묻기를 일생 동안에 제일 어느 나이가 소중했습니까? 하면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 나이가 없으면 내 사회적 연장은 없습니다. 그 60에서 80까지는 우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했기 때문에 60에서 80까지가 제일 귀합니다. 그리고 8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더 성장을 못할 것 같고요. 얼마나 연장할까? 얼마나 연장할까?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90까지는 난 늙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했으니까요. 제가 난 늙었다 하는 생각은 90부터 했습니다.
이제 늙었다 말이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97세 때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안 식구니까 여기서 하세요. 97세가 됐는데요. 조선일보에서 금년 1년 동안에 문화사업에 제일 공로가 큰 사람, 베스트셀러 책을 써서 독자 많이 가진 사람, 제일 영향력이 컸던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쭉 했는데 말이죠.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97세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나 말이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이가 어떤가 하고 보니까 80 넘은 사람이 없어요. 80이 되는 적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예요. 그 여자가 제일 젊군요. 그 다음엔 다 70대 후반까지로 끝났는데 97세인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만, 내가 아직은 안 늙었는가 보다 말이죠. 아직은 일 더 해도 되는가 보다 말이죠. 100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그래, 100세가 되겠습니다. 99세가 되니까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조선일보에서 쓴 책은 좀 분량이 많으니까요. 책 2권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 권은요.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요. 100세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으면 나도 이젠 괜찮단 말이죠. 이젠 오래 살아서 잘못이 안 됐단 말이죠.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생각했어요. 조선일보 끝나니까 중앙일보가 또 써달라고 그래서 또 칼럼을 썼어요.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글들을 좀 묶어가지고서 책을 한 권 냈어요. 내는데요.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어떻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내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할아버지 책이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요. 뭐? 그랬다. 우리 그 정당님께서 소개해 준 대로 올라있어요. 그건 그때는 94세나 3세쯤 되는데 103세, 90에 100인데 103세에서 출판해서 책을 낸 사람이 아마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올랐죠. 맞아. 근데 이제 12월 달 되게 되면 거기서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그러니까 105세까지 내가 앞설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은 잘 알 거 없어도요. 하여튼 서대문에 그런 노인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서 행복하고 말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그런데요. 인생에도 목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은 가지고 싶은 거, 소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3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행복을 나누는 일을 사랑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도 왜 일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한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춘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되는데요. 제가 상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나 오늘 상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자격은 없다고.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좋은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나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왜 나한테 아무 인연이 없는 나한테 상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위해서도 고생하셨죠. 감사해서 드리는 사입니다 하면 난 여러분에게 엎드려 큰절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받겠습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에요.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인데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범죄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보면 안 되겠는데 저 희망을 찾아줘야겠는데 어떡할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고생이 사랑을 만들고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서대문 여러분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서울시가 행복해질 거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 같이 살았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을 나누어 가졌으면 되는데 난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시면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인생의 축복이고요. 그 안에는 인문학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요. 종교적인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철학적인 인문학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인문학은 이런 종교적인 것, 예술적인 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약속해 드리고요. 오늘 이만큼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